자, 오늘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교재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의 교재의 기본서보다는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이 이제 또 강의용으로 만들어낸 뭐 필수서나 뭐 그런 교재들 있잖아요. 단권화 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재들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알차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마다 좀 다르게 편차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필수서와 기본서의 중간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내용과 이 횟수공법 교재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은 좀 추각되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어떤 분들은 내용이 빠진 내용들이 조금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학습을 하셔도 90점 이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공법을 90점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2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조차도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체크해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숫자를 통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 위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시험 공부에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뭐 내가 공부 안 한 내용에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제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안 한 내용에서 교재에 없는 내용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냥 틀리세요. 마음 편하게. 그건 틀리라고 나오는 내용이고 어떤 문제들은 진짜 20년간 30년간 강의를 해오신 강사님들도 처음 보는 내용 또 절대 맞출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현실의 공법의 시험 문제들입니다. 왜냐면은 변별력을 위해서 실제로 시행령 저 끝에 있는 뭐 진짜 지엽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시험 문제 출제자조차 그런 내용이 만약에 정보 없이 그냥 출제가 된다면 그 사람들도 틀리는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건 틀려야죠.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학습하실 때 이 공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내용,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그 내용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시험 공부 방법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공부할수록 공부 내용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의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더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본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저는 이 공법 내용을 공법은 어려운 과목이 분명하고 또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단권화 노트, 이 횟수 공법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20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0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죠.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잘하면 두세 번 보면 될 것 같은데, 20회를 보라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오해하지 마세요. 20회라는 숫자는 분명 20회는 맞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 공법 정도 같으면은 정독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정독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세 번은 하셔야 돼요. 이 세 번을 할 때 한 번당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 번조차도 횟수를 반복할수록 그 소요되는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또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달리한 방식으로 또 5번을 보고요. 이때도 시간이 꽤 소요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회독이 증가될수록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학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내가 약한지, 중요하면서도 내가 약한 부분,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숙달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집중해야 될 부분과 조금 스킵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속도를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회 이상 정도 됐을 때는 한 번 내용을 보는데
예전에는 한 회독을 전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한 회독을 하는데 뭐 10시간 혹은 5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회독 자체를 중요한 것들, 내가 약한 부분 위주로 계속 늘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한 달 전쯤 되면은 회독 자체가 뭐 10회 이상 될 거고요. 후반에는 시험에 임박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한 회독 하는데 하루, 그 다음에는 5시간, 그 다음에는 2시간. 자, 시험 전날에는 한 2시간에 한 번 한 회독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 당일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똑같은 이 교재를 가지고 뭐 20분 내에 한 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회 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상징적인 숫자겠지만 20회 독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20회 정도 하면은 기억이 장기 기억화한다라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든 뇌에 이제 박히는 거죠. 인이 박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내용을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20회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 10회독 할 수도 있고 15회독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독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교재면은 충분합니다.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은 그냥 버리세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조차도 구분하셔서 내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스킵하세요. 제가 강의 중에 그런 힌트들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 한두 번 공부하실 때는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한 번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횟수를 반복할수록 중요한 내용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 교재와 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잘 하셔서 60점 이상, 뭐 70점까지 충분히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고요. 공법은 60점 이상이 고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좀 더 충분히 얻어서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속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약간 구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구분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서 존재했던 내용이었잖아요. 바로 전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그런데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게 그 자체가 자주 나오고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허가 대상 개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은 이런 개발 행위를 누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즉 6인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등등등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은 무엇이냐면은 사시개정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군 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런 도시군 계획사업.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적 목적이므로 그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이 도시군 계획사업, 즉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은 개발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개발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6가지 행위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의 종류를 먼저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좀 암기 코드를 정리해 봤어요. 건축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 설치하면 아주 힘들죠.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면. 그래서 토하고 그 다음에 토물 나와. 그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토물 그 다음에 취할, 이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적이거든요. 적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건설형 취할 적, 건공토토토물 건설형 취할 적, 이렇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건축물의 건축은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공유수면의 매립, 이런 거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의 형질 변경에 있어서 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아니한다. 경작이라는 것은 개발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거는 개발 행위가 아니므로 허가 불필요하다.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또 예외적으로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답은 말하자면은 밭에서 논답, 논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제 같은 부류로 보는 거예요. 같은 범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밭을 과수원으로 바꾼다, 이런 것은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가 곡식에서 과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가 계속 반복되니까 좀 헷갈리는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복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런데 채소를 심든 아니면 과수를 심든 이게 이제 경작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형질 변경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전답 사이에, 논과 밭 사이에, 이런 사이에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속 채취에 대해서 알아보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 이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런데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얼핏 들으면 설명이 없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토지의 형질 변경은 위에 있었죠. 예, 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결정이 됐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판단할 문제고요. 이 토속 채취에 있어서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속 채취라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좀 옆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절토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흙을 채취했다고 봐요. 이런 경우는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만 받으면 돼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별도로 이 토속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 강가에 모래를 채취해서 판매를 한다. 이거는 토지의 형질 변경과는 상관없는 단순 토속 채취이죠. 이런 경우는 별도의 토속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은 녹관 농자 지역에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의 분할, 허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5m 이하의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고 하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를 이렇게 분할하는데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건축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쪼개서 분할하지는 않고요. 건축물 사이에 어떤 대지들을 분할하는 경우는 개발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어떤 땅 주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혹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지 분할은 개발 행위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어떤 법적 조건이 이미 충족된 상태이죠. 따라서 이렇게 분할되는 거는 소유권이나 이용 방식의 어떤 그런 변경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서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어떤 취지에서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지번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거, 이런 거 개발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상황이 약간 좀 다르죠. 토지가 만약에 지나치게 작은 토지로 이렇게 분할되면은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고 적정한 토지 이용이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최소 대지 면적을 확보해서 이렇게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기반 시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계성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이런 적치 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아무 데서나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녹관자 요 세 지역에서 두 번째 조건이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위치한 그런 물건을 세 번째 조건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녹관자 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같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녹관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거지역에서도 이 물건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위한 자재를 좀 쌓아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농림지역 농기구를 적재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남은 볕땅 같은 것들을 또 적재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굳이 허가를 받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분할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변경한다고 절차가 간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와 같이 똑같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법에 나타나는 그 허가나 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신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허가를 받은 것은 나중에 변경 혹은 취소를 할 때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대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한 것은 나중에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꾸가 서로 진행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허가받은 것을 나중에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심정상은 이제 변경하는 거니까 신고만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렇게 대꾸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제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부분은 예외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 아주 작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 허가까지 받을 필요 없고 때에 따라서 신고만 해도 된다 라고 하거나 여기에서는 이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좀 독특한 조건이 출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은 원칙적으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 이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 유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것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죠.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축소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원래 계획된 것보다 좀 더 간단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포함시키는 거고, 그것도 뭐 너무 많이 축소하는 건 문제가 되니까 5%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뭐 1%라도 확대를 하면은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내용들 같이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일괄 신고 대상인데 공작물의 위치를 1%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런 경우인 경우는 이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통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 2번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 행위가 있어요. 즉 개발 행위 허가 제외 대상 인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1번 중요합니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런 경우는 신속성이 생명이잖아요. 뭐 허가를 받고 자시고 하면은 시간을 이미 놓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그런 어떤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단 이렇게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 유기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대신에 1개월 이내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사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뭐 이 내용은 이제 건축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지금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미한 행위,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아요. 건축물에 건축에 해당되는데 허가나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의 건축, 예를 들면 뭐 계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공작물의 설치, 간단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또 이 아래와 같은 토지의 간단한 형질 변경, 뭐 50cm, 660제곱미터 이하의 뭐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뭐 토속 채취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데, 이런 게 어떤 게 있냐? 사공, 행, 도 5m, 사공이 돌아다니는 도로가 5m라 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아주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죠.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고, 도시군 계획 시설로 지형 도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의 분할,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 다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 허가 행위를 받지 않는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아주 간단한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정도 이제 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기위환경조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그 개발행위 신청서를 개발행위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가 이미 꽉 찬 곳이에요. 개발을 자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뭐 새롭게 기반시설의 설치, 뭐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에도 이제 의견 청취 절차가 있는데요. 만약에 개발 행위가 신청된 그런 지역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 이제 개발 허가권자인 이 유기는 개발 행위를 허가해주거나 또 변경 허가를 해주려면은 그 개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가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공공시설 귀속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시설을 개발을 완료한 후에 어느 곳에 귀속시킬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이제 후에 나옵니다. 개발 파트 후에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고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미리 그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의견 청취를 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 행위 허가도 이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도 똑같이 협심승해서 협의 심의 절차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자, 이제 협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심의 절차를 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그 심의 범위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원칙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일부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시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할 때 별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혹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심의를 거치지 않느냐? 모든 조항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두면은 이해가 되고 암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내용 파악과 암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이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이미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포함돼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중복적으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성장관리계획도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지만 똑같고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그런 개발행위도 똑같고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사방사업이란 것은 어떤 사항이냐면은 모래사자죠. 이 모래로 이 뭔가 방뚝, 방제 할 때 그런 쓰는 뭔가를 이 막는 커다란 뚝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산사태, 뭐 토사 유출, 홍수 등으로 인한 그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 하천 등 그런 곳을 이렇게 안정화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공익적인 사업인 거죠. 그리고 이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발 행위와 또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방사업도 개발 행위 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행위 시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성이 환하게 사방 웃죠. 샤방 웃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개발 행위가 신청이 됐을 때 이 유기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 15일이라는 것은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은 제외하고요. 15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이제 허가할지 안 할지 결정이 완료된 후에 그 이 유기는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 기준을 보겠는데요. 자, 이것들이 사실은 개발 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죠. 개발 행위를 허가해주는 국가 입장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뭐 이런 기준들을 알면은 신청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기준을 미리 검토를 하고 그것에 맞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할 것이고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도 필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관련 상담이 들어왔을 때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지엽적인 숫자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배워두는 게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서 필요할 때 검색을 해서 다시 파악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유능한 이제 공인중개사, 그렇게 해야만 이제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은 좀 이제 감을 갖고 가셔야 될 게 이 내용을 보면은 주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면적,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등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 신청하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되고 이 개발 행위를 할 때 네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 좀 가져와 봐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플랫하게 건조하게 이 개발 행위에 따른 물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는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 차원에서 한번 보면은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상 생자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줘요.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또 이 숫자와 함께 미만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미만이면은 이렇게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런 사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면은 그럼 어떡하냐? 이상이 돼버리면은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행위가 아니라 이제 공적 개발 행위가 되어서 그 이상일 때는 도시개발법에서 다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숫자가 요 미만이 아니라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서 이 도시개발법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암기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가 암기 코드로 정리해 봤는데요. 농공관리 3만원으로 접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3만원 미만이니까 5천원짜리 대접하자.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래도 주상생자인데 한 만원짜리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주상생자인데 1만원짜리로 먹자. 그렇게 좀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도 그냥 생자로 외우는 것보다는 뭔가 스토리를 부여하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니까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농림지역, 농공관리,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미만일 때 허가가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가능하고요. 그래도 주상생자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면적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밑에는 이제 사실 당연한 내용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일종의 이게 상위 계획인데 일종의 더 범위가 넓은 계획인데 그 일종의 더 큰 계획인데 그 큰 계획들과 내용이 맞지가 않으면은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등등등등 이런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네, 이건 다 좋은 말들이니까 좋은 말들이 포함되면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무슨 자금 조달 계획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나오면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건 틀린 답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그 용도 지역을 시가와 용도 지역, 시가와 용도, 그 다음에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이렇게 그 용도 지역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토지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시가와 용도로 이렇게 구분된 지역은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좀 발달된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보 용도 지역은 말 그대로 좀 유보시켜 두는 그러한 지역을 말해요. 장기적으로는 시가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개발을 좀 유보하는 그러한 지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어떤 때는 좀 강화하기도 하고 좀 완화하기도 하면서 개발을 적절하게 유보 차원에서 조정하는 그러한 중간 단계의 그런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게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주로 관리지역이 이런 지역에 해당되겠죠. 보존 용도는 말 그대로 개발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딱 묶어두는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유보 용도 정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 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큰 쪽에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걸치는 곳 각각의 개발 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개발 행위 신청을 할 때 기후환경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서를 보고 그 기후환경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개발 행위를 이제 이 6인이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가할 수 있으되 개발 행위 허가 조건을 그렇게 붙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이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보증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돈을 좀 걷어두면은 책임지고 하겠죠. 뭐 사고 치면은 그 이행보증금으로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행보증금을 이제 유치하게 하는데 이 6인은 기후환경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굴비 발차기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굴비 발차기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굴착,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파로 인한 낙석, 차량의 통행으로 환경오염 우려,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행보증금을 그러면은 누가 예치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민간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요. 다음에 해당하는 공적 그 사업주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따로 예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민가는 얼마를 예치하게 되냐면은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되는 것을 예치를 한다. 현금으로 납입하되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예치하고 있다가 반환을 해야겠죠. 계속 먹으면 안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이자가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때는 이제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뭔가 사고가 있어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원상 회복을 한 경우에는 그 하고 나서 그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면 되겠죠. 자,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허가 위반에 대한 조치 3-3이 적용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8번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다 한 후에, 개발 행위를 다 한 후에는 이제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겁니다. 건, 공, 토까지고요. 그 후에 두 가지 토물 있었죠. 건공, 토물이라고 그랬죠. 이 토지 분할과 물건 적체 행위에 해당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이거는
토지를 뭐 분할하면 분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물건을 쌓아놓는 거는 이것은 뭐 건물을 짓는 그런 준공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준공 검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암기 대상은 아닌데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주시고요. 준공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 건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가 준공 검사에 해당된다. 그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되는 개발 행위는 이렇게 준공 검사를 받는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실 텐데 건축법에서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그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준공 검사 절차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틀린 거죠. 이 사용 승인 절차가 어떤 절차냐면 건축물의 이게 모든 완공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공 검사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준공 검사라는 뭐 또 다른 이름의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준공검사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